서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어두운 책장 한켠에서 설명하기 힘든 이야기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매일 같은 시간 막차를 타던 한 남자가 겪은 실화 사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2, 여의도의 한 회사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팀 자체가 야근이 일상화된 곳이라 밤 11시를 넘겨 퇴근하는 날이 절반이 넘었어요. 처음 입사했을 땐 그런 생활이 힘들게 느껴졌는데 3년쯤 지나니 오히려 그게 제 하루의 리듬이 되어버렸습니다. 야근이 없는 날엔 이상하게 허전할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사는 곳은 회사에서 지하철로 40분 정도 걸리는 동네였는데 평일엔 거의 매일 자정 가까운 시간에 지하철을 탔고 주말엔 밀린 잠을 자느라 하루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게 제 삶의 패턴이었어요. 회사에서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그 10분 남짓한 시간이 저한테는 하루 중 유일하게 아무 생각 없이 걸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의도 밤거리는 낮의 분주함과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큰 빌딩들 창문은 대부분 불이 꺼져 있는데 몇몇 층만 드문드문 밝혀져 있는 걸 보면서 저 불빛 아래에도 저처럼 남아서 일하는 사람이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한겨울이라 그 10분이 유독 춥게 느껴졌는데 코트 깃을 세우고 걸으면서 입김이 하얗게 흩어지는 걸 보는 것도 그 시간의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역에 도착해서 계단을 내려가면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지상의 차가운 밤 공기와는 다르게 지하철역 특유의 미지근하고 텁텁한 공기가 훅 끼쳐왔어요. 승강장에 서서 전광판에 뜨는 도착 시간을 확인하는 그 몇 분 동안 저는 늘 그날 하루 있었던 일들을 머릿속에서 하나씩 흘려보내려고 했었습니다. 상사가 던진 짜증 섞인 한마디 처리하다만 보고서 다음날 아침 있을 회의까지. 그런 것들을 다 떨쳐내고 나서야 겨우 마음이 가라앉았거든요. 막차라는 게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으니 한산하고 다들 지친 얼굴로 각자의 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거나 눈을 감고 있는데 그 풍경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낮 동안 사람들 눈치를 보며 긴장하고 있던 몸이 그 시간이 되어서야 겨우 풀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늘 같은 칸, 같은 자리 근처에 앉았습니다. 세 번째 칸, 출입문 바로 옆자리였는데 그 자리에 앉으면 환승역에서 내리기가 편했기 때문이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유리창에는 승객들의 모습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창밖은 대부분 어두운 터널뿐이라 딱히 볼 것도 없었는데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그 유리에 비친 자기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아니면 아예 눈을 감고 고개를 떨구곤 했습니다. 저도 다르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컴퓨터 화면만 들여다보다가 그 시간만큼은 눈을 좀 쉬게 해주고 싶어서 반쯤 감은 채로 흔들림에 몸을 맡기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열차가 덜컹거리며 커브를 돌 때마다 몸이 살짝 기울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느낌, 그리고 안내방송의 낮고 단조로운 목소리가 반복되는 그 리듬이 오히려 잠을 청하게 만들었어요. 그 여자를 처음 눈여겨보게 된 건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 맞은편, 그러니까 저와 마주보는 좌석에 자주 앉아있던 사람이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처음 눈에 들어온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제 스타일이었거든요. 나이는 저와 비슷하거나 조금 어려 보였고 세미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회색 재킷에 무릎 아래로 떨어지는 검은 치마, 그리고 그 위에 걸친 얇은 트렌치코트. 화려하지 않고 단정한 옷차림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항상 비슷한 옷을 입고 나타나다 보니 나중에는 그 차림 자체가 그 사람만의 분위기처럼 느껴졌어요. 머리는 어깨에 살짝 닿는 길이로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화장은 거의 하지 않은 듯 옅었습니다. 꾸미지 않은 듯한 그 느낌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편안한 인상을 줬습니다. 그 여자는 늘 무릎 위에 작은 손가방을 올려두고 창밖을 보거나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낀 것도 아니었고 스마트폰을 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시간 그 칸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뭔가에 몰두해 있는 것과 달리 그 여자만은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이 유독 차분해 보였습니다.
저는 가끔 저 여자도 저처럼 야근을 마치고 오는 길일까, 어느 회사에 다니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정작 말을 걸어볼 용기는 없었습니다. 한 주, 두 주가 지나도록 같은 시간, 같은 칸에서 계속 마주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반가운 마음이 커졌습니다. 하루 종일 지친 몸을 이끌고 막체 올랐을 때 그 자리에 그 여자가 앉아있는 걸 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였어요. 매일 무심하게 지나칠 수도 있었을 텐데 저한테는 그 짧은 순간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끔 여자가 무심코 손목시계를 확인하거나 창밖 불빛에 시선을 잠깐 두는 사소한 몸짓 하나에도 저는 유독 눈이 갔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순간들인데 그런 작은 모습들이 하나씩 쌓여가면서 저도 모르게 그 사람에 대한 호감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열차가 흔들릴 때마다 손가방을 살짝 고쳐주는 손짓이나 잠깐 눈을 감았다 뜰 때의 표정 같은 것들도 저한테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장면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끔은 같은 칸에서 종종 마주치는 얼굴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캔맥주를 들고 탄 취객이, 어느 날은 교복을 입은 채 꾸벅꾸벅 조는 학생이 눈에 띄기도 했어요. 다들 저마다의 하루를 끝내고 지친 몸으로 그 열차에 실려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얼굴들은 어느 날은 보였다가 어느 날은 보이지 않았는데 그 여자만은 거의 매일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자주 마주치다 보니 저한테는 어느새 익숙하고 반가운 존재가 되어 있었던 거죠. 야근에 지친 몸으로 흔들리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 여자를 보는 게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나눈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 존재만으로 묘하게 위안이 됐어요. 하루 종일 상사한테 시달리고 밀린 업무에 치이고 집에 가면 씻고 자기 바쁜 그 삭막한 일상 속에서 그 40분 남짓한 시간에 그 여자를 보는 것만이 유일하게 숨 쉴 틈 같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분명한 호감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분위기, 조용한 몸짓, 그리고 제 취향에 꼭 맞는 인상까지 이유를 하나씩 대자면 끝이 없었어요. 연애를 오래 쉬었던 탓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그냥 그 사람 자체가 저한테 특별하게 다가왔다는 게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은근히 기다려진다는 걸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퇴근길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상사한테 깨지고 나서도 팀장이 갑자기 던진 일 때문에 예정보다 2시간을 더 붙잡혀 있었던 날에도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면서 저도 모르게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오늘도 그 자리에 있을까? 그 생각 하나로 그날 하루의 피로가 조금은 옅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실제로 3번째 칸문이 열리고 그 여자가 늘 앉는 자리에 앉아있는 걸 확인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세우르르 풀리곤 했어요. 동료들한테는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야근에 시달리는 30대 남자가 이름도 모르고 말 한마디 나눠본 적도 없는 여자를 보는 게 하루의 낙이라고 하면 다들 이상하게 볼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 혼자만 알고 있는 비밀 같은 거였습니다.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포기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애매한 감정이었어요. 신기하게도 주말이 되면 그 감정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주말엔 야근도 없고 당연히 그 지하철도 탈 일이 없었는데 토요일 저녁쯤 되면 이상하게 허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주말이라 늘어져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감정의 정체는 결국 그 여자를 보지 못해서 오는 아쉬움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닷새 겨우 40분씩 얼굴을 보는 게 전부인 사람을 이렇게까지 신경 쓰고 있다는 게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유독 피곤했던 하루였고 자리에 앉아 눈을 반쯤 감고 있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는데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자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대놓고 저를 쳐다보는 것도 아니었는데 묘하게 그 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몇 초쯤 지났을까 여자가 먼저 시선을 살짝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다시 저를 힐끔 보더라고요. 그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눈맞춤 한 번에 이렇게 반응하는 제 자신이 우습기도 했는데 그날 이후로 그 짧은 순간이 며칠 동안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조금 다른 마음으로 그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도 비슷한 순간들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제가 무심코 여자 쪽을 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여자는 예전과 다르게 바로 시선을 피하지 않고 잠깐 저를 마주보다가 천천히 눈을 돌렸어요.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저는 그게 그냥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저 여자도 저를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요. 물론 대놓고 물어볼 수는 없었죠. 그저 매일 밤 같은 시간, 같은 칸에서 마주치는 그 순간들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두어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 그 여자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겨울이었는데 어느새 아침 저녁으로 제법 훈훈한 바람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저는 그 여자를 거의 매일 봐왔지만 정작 나눈 대화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시간이 쌓일수록 저 혼자만의 확신 같은 게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제법 풀렸는데도 여자는 여전히 트렌치코트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체감 온도가 다르니 추위를 좀 타는 편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 안에 받쳐 입은 회색 재킷과 검은 치마는 여전했고 그 모습이 저한테는 이제 나치다 못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들뜨기 마련입니다.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도 새로운 인연이니 벚꽃놀이니 하는 이야기들이 자연스레 오갔습니다. 다들 이 계절엔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제 마음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이 계절이 가기 전에 저 여자한테 반드시 말을 걸어봐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확고해졌거든요. 퇴근길 막채 오를 때마다 저는 자주 이런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만약 저 여자와 정말 마음이 통한다면 주말에 벚꽃 구경이라도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한강 어딘가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봄볕을 쬐는 상상이었습니다. 거창한 여행까지는 아니더라도 근교 어디쯤 가서 꽃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평범한 데이트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 커졌습니다. 매일 얼굴만 봐온 사이인데도 그런 상상을 할 때마다 저는 진짜 연애를 시작한 사람처럼 마음이 설렜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걸 지켜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어 있던 나무에도 때가 되면 새순이 돋고 꽃이 피는데 3년째 제자리 걸음이던 제 삶에도 이제 슬슬 봄이 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회사와 집만 오가며 계절이 바뀌는 줄도 모르고 지내온 시간들이었는데 그 여자를 알게 된 뒤로는 그 계절의 변화 하나하나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인생에도 정말 봄이 찾아오려는 것처럼요. 그 여자와의 거리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어본 적도 인사를 나눠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눈이 마주치는 횟수만큼은 확실히 늘어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우연히 마주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제가 여자 쪽을 보면 열에 서너 번은 이미 저를 보고 있거나 아니면 제 시선을 느낀 듯 천천히 고개를 돌리는 시기였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착각이라고 하기엔 너무 자주 반복되는 순간들이었거든요. 돌이켜보면 제가 그렇게까지 그 여자한테 마음을 쏟았던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입사 이후로 3년 가까이 저는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 해봤습니다. 야근에 치이고 사람 만날 여유도 없이 살다 보니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 자체를 거의 잊고 지냈거든요. 그런 저한테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마주치는 그 여자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삭막하기만 하던 하루 중 유일하게 사람다운 감정을 느끼는 순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더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엔 그냥 아무렇게나 걸치고 다니던 셔츠를 언제부턴가 조금 더 신경 써서 고르게 됐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도 아침에 한 번 더 매만지고 나가는 버릇이 생겼고요. 누가 보라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 여자가 제 옷차림 따위에 관심이 있을 리도 없었지만 그냥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괜찮은 모습으로 앉아있고 싶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우스운 노릇이었어요. 벚꽃이 하나둘 피기 시작하던 어느 밤, 야근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회사 앞 가로수마다 연분홍꽃이 만개해 있는 걸 봤습니다. 낮에 봤으면 예쁘다고만 생각했을 텐데 그날따라 그 꽃들을 보면서 자꾸 그 여자 생각이 났습니다. 저 꽃이 다 지기 전에 나는 이 계절 안에 뭔가를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걸음을 옮기면서도 자꾸 고개를 들어 가로등 불빛 아래 흩날리는 꽃잎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한 번씩 불 때마다 꽃잎이 눈처럼 쏟아지는 걸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저릿해졌습니다. 막채 올라 늘 앉는 자리에 앉았을 때 마침 맞은편에 앉은 여자도 어딘지 모르게 나른하고 편안한 얼굴이었습니다. 트렌치코트 옷깃 사이로 봄바람을 타고 들어온 옅은 꽃향기가 났던 것도 같았는데 그게 여자한테서 난 건지 열차 안 어딘가에서 흘러온 건지는 확실치 않았습니다. 그날은 유독 눈이 자주 마주쳤고 그때마다 여자는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옅게 미소 짓는 듯한 표정을 보여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그 표정 하나만으로 며칠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동기인 재훈이가 술자리에서 대뜸 물었습니다. 야, 너 요즘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은데 무슨 좋은 일 있어?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딱히 할 말이 없었거든요. 지하철에서 매일 마주치는 여자한테 반해서 그렇다고 말하면 재훈이가 무슨 반응을 보일지 뻔했습니다. 그냥 요즘 봄이라 그런지 컨디션이 좋다고 대충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재훈이는 의외로 진지한 얼굴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가 됐든 좋은 일이면 놓치지 마라. 봄이잖아. 이럴 때 안 움직이면 또 계절 다 지나가.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재훈이는 제 상황을 전혀 몰랐지만 그 한마디가 마치 저한테 하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인터넷에 이런저런 검색어를 넣어봤습니다. 매일 마주치는 사람한테 말 거는 법, 지하철에서 호감 표현하는 법 같은 검색어들이었어요. 검색 결과로 나오는 글들은 대부분 뻔한 이야기였지만 그 중에서도 눈에 들어온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차피 매일 보는 사이라면 실패해도 잃을 게 크지 않다는 말이었어요. 오히려 계속 미루는 쪽이 더 큰 기회비용이라는 거였습니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글을 덮고 나서도 저는 여전히 다음 날, 그 다음 날로 계속 결심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저는 자주 근처 공원이나 한강을 혼자 걸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들 짝을 지어 돗자리를 펴고 앉아 있는데 그 풍경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그 여자와 함께 있는 모습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나란히 앉아서 캔커피라도 하나씩 들고 별다른 말 없이 그냥 봄바람을 쐬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았어요. 그런 상상을 하다 보면 피식 웃음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상상이 현실이 되게 하려면 이제는 정말 움직여야 한다는 조바심도 함께 들었습니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밤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퇴근길 내내 우산도 없이 뛰어야 했는데 막채 올라서야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젖은 옷이 서늘하게 몸에 달라붙는 느낌이 썩 유쾌하지 않았는데 맞은편 여자를 보는 순간 그 불쾌함이 조금 옅어졌습니다. 여자도 비를 맞았는지 어깨 쪽 트렌치코트가 살짝 젖어 있었거든요. 같은 비를 맞으며 같은 막차를 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괜히 동질감 같은 걸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빗물이 스치는 소리와 열차 바퀴 소리가 뒤섞이는 가운데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서로 말없이 눈빛을 주고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열차 안 공기마저 눅눅했던 그 밤이 이상하게도 저한테는 오래 남는 장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눈맞춤은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먼저 여자 쪽을 빤히 바라보고 있다가 여자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발견하고는 살짝 입꼬리를 올리는 걸 본 적도 있었습니다. 아주 옅은 스칠 듯 말 듯한 미소였는데 그
그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그 장면만 떠올리며 잠을 설쳤던 기억이 납니다. 착각이 아니라면 저 여자도 저한테 어느 정도 호감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비슷한 순간이 몇 번 더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여자가 시선으로 제 움직임을 좇는 게 느껴졌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무심코 하품을 하다가 여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여자가 그 모습을 보고 살짝 웃음을 참는 듯한 표정을 지은 적도 있었습니다. 사소하다면 사소한 순간들이었지만 그런 장면들이 하나씩 쌓일 때마다 저는 이 관계가 결코 저 혼자만의 착각은 아니라는 확신을 굳혀갔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머릿속으로 수십 번씩 첫마디를 연습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있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계속 말을 골랐어요. 실례지만 매일 이 시간에 뵙는 것 같아서요. 로 시작할지, 아니면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시면 벚꽃 구경이라도 같이 가실 생각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로 시작할지 고민했습니다. 물론 그런 상상들은 늘 상상으로만 그쳤습니다. 정작 여자 앞에 앉으면 그 많던 말들이 하나도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용기를 내볼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열차 안에 저와 여자 단둘만 남게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은 이미 다 내렸고 다음 역이면 저도 내려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속으로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슬쩍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미 첫마디를 골라놓은 상태였는데 정작 목이 바짝 말라서 소리가 잘 나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여자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서려는 순간 열차가 제 역에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저는 결국 아무 말도 못한 채 떠밀리듯 내려야 했습니다. 플랫폼에 서서 멀어지는 열차를 바라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화가 나면서도 안도하는 이상한 감정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날 밤은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이불을 걷어차며 자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맘때쯤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졌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보다 한 정거장 먼저 내려야 하는 일이 있었는데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향하는 그 짧은 순간 여자가 제 쪽을 계속 눈으로 따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제가 완전히 내릴 때까지 여자의 시선이 저를 향해 있었던 것 같았어요. 뒤돌아 확인할 용기는 없었지만 등 뒤로 느껴지는 그 시선만큼은 분명했습니다. 플랫폼에 서서 멀어지는 열차를 보며 저는 그날 밤 이상하게 벅찬 기분으로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확신에 가까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제 착각이 아니다. 저 사람도 나를 의식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었어요. 다만 그 확신이 커질수록 고백을 미루는 이유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괜히 말을 걸었다가 어색해지면 어떡하나, 매일 보던 얼굴을 더는 못 보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나쁘지 않다는 안일한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무렵 같은 팀 동료인 수진 씨한테 넌지시 조언을 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하철에서 매일 마주치는 여자 얘기라고 자세히 말하지는 못했고 그냥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얼버무렸어요. 수진 씨는 웃으면서 봄이 이렇게 다 지나가기 전에 한번 말이라도 걸어보라고, 그런 건 어차피 계속 고민만 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최악의 경우라고 해봐야 어색해지는 정도인데 그 정도는 감수할 가치가 있지 않냐는 말이었어요. 그러면서 수진 씨는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사람도 매번 눈이 마주친다면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을 거라고, 오히려 계속 말을 안 거는 쪽이 더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고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정작 실행에 옮길 용기는 그날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두어 달 동안 저는 여자의 목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통화하는 모습도 누군가와 대화하는 모습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인지 가끔은 저 사람 목소리가 어떨까 상상해보곤 했습니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일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밝고 경쾌한 목소리일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상을 하다 보면 괜히 웃음이 나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그만큼 제가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기도 했습니다. 거리마다 벚꽃이 만개했다가 하나둘 지기 시작할 무렵 저는 마음속으로 슬슬 결심을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겨울부터 이어온 이 애매한 거리를 이제는 좁혀야 할 때라는 생각이 점점 확실해졌거든요. 언제 어떻게 말을 걸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더는 미루고 싶지 않다는 마음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제 삶에도 정말 새로운 국면이 찾아올 수 있다면 그건 분명 저 여자로부터 시작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우습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저한테는 삶의 한 부분을 지탱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야근과 성과 압박 속에서 그 40분은 유일하게 사람다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그 감정을 이제 확실한 관계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언제까지고 눈빛만 주고받으며 서로를 스쳐 지나가는 사이로 남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게 겨울을 지나 봄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마음은 그 사이 짝사랑이라고 부르기에도 부족할 만큼 깊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실제로 그 여자 앞에서 입을 떼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게 된 건 생각보다 훨씬 지치고 힘들었던 어느 봄날의 하루 덕분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저는 우연히 재훈이가 보낸 메시지를 봤습니다. 다음 달에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귄 지 8달 만의 속도전이라며 재훈이는 청첩장 사진과 함께 신이 난 이모티콘을 잔뜩 붙여놨습니다. 축하한다고 짧게 답장을 보내면서도 저는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씁쓸했습니다. 재훈이는 벌써 새 인생을 시작하는데 저는 아직도 이름조차 모르는 사람 곁에서 두어 달째 눈빛만 주고받고 있다는 게 그날따라 유독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출근길 풍경을 보면서 저는 오늘은 뭔가 달라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게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스스로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기분을 떨치지 못한 채로 회사에 도착했는데 하필 그날은 아침부터 조짐이 좋지 않았습니다. 출근하자마자 팀장이 저를 부르더니 지난주에 넘겼던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써오라고 했습니다. 이거 방향 자체가 틀렸잖아. 처음부터 다시 짜와. 이유를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은 그게 다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도 없이 그냥 방향이 틀렸다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일주일 넘게 매달렸던 작업이 하루아침에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자리로 돌아와 모니터만 한참 바라봤습니다. 커서만 깜빡이는 빈 화면을 앞에 두고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거래처와의 미팅이 잡혀 있었는데 하필 그 자리에서 예상치 못한 클레임이 터졌습니다. 납품 일정에 착오가 있었다며 거래처 담당자가 언성을 높였고 저희 쪽 실수는 아니었지만 담당자였던 저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부터 해야 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위로 서류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던 그 담당자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정작 화를 낼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자리에 돌아와서는 다시 보고서를 붙잡고 늦은 오후까지 씨름했습니다.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커피로 배를 채운 채였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지나가다가 제 얼굴을 보고는 짧게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야, 너 얼굴 완전 썩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저는 그냥 웃으며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구구절절 설명할 기운도 없었거든요. 그 뒤로도 자리에 앉아 클레임 관련 대응 메일만 몇 통을 더 써야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아침에 봤던 재훈이의 청첩장 사진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팀장은 아무렇지 않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오늘 안으로 수정본 다시 보내줘. 내일 아침에 바로 봐야 하니까. 시계는 이미 저녁 7시를 넘긴 뒤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날따라 사무실 형광등 불빛이 유독 눈부시게 느껴졌고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끝에도 힘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3잔째 마셨는데도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결국 보고서를 마무리한 건 밤 11시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팀원들은 진작 다 퇴근하고 사무실에는 저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만 밝게 켜진 텅 빈 사무실에서 키보드 소리만 유독 크게 울렸습니다. 화면을 저장하고 컴퓨터를 끄면서 저는 오늘 하루가 유독 길게 느껴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주일치 야근을 몰아서 한 것 같은 피로감이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서는데 허리가 뻐근하게 당겼고 눈은 뻑뻑해서 몇 번이나 깜빡여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침 늦게까지 남아있던 수진 씨와 마주쳤습니다. 수진 씨는 제 얼굴을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늘 완전 초주검이시네요. 괜찮으세요? 저는 그냥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 씨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잠깐 침묵하다가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마음에 두고 있다는 사람 있잖아요. 오늘 같은 날은 더더욱 그런 사람 얼굴 한번 보고 가면 힘이 좀 나지 않을까요? 저는 대답 대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수진 씨는 제 사정을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그날따라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건물을 나서는데 로비를 지키던 경비 아저씨가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도 늦게 가시네요. 젊을 때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별거 아닌 인사였는데 그날따라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젊을 때라는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건물을 빠져나가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지금 제 젊은 날을 어떻게 쓰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년째 야근에 치이고 3년째 연애 한 번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흘려보내고 있다는 자각이 그날따라 유독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정문을 나서 큰 길로 걷는 동안에도 그 생각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나서니 봄밤 특유의 선선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낮 동안 쌓였던 열기가 다 식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역까지 걸어가는 그 10분 동안 저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쓰라던 팀장의 말, 고개 숙여야 했던 미팅, 그리고 경비 아저씨의 그 한마디까지. 모든 게 겹쳐지면서 이상하게 서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가 짧아지기를 반복하는 걸 보면서 저는 그저 발걸음만 옮겼습니다. 그러다 맞은편에서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걸어오는 커플과 마주쳤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데이트를 즐기고 돌아가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서로 뭐가 그리 즐거운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들을 스쳐 지나가면서 저도 모르게 그 웃음소리를 오래 곱씹었습니다. 언제 저한테도 저런 저녁이 있었나 싶었고 오늘 같은 하루를 보내고도 누군가와 저렇게 웃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에 도착해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앉아만 있었는데도 몸 전체가 두들겨 맞은 것처럼 뻐근했어요. 승강장에 서서 막차를 기다리는 동안 전광판에 뜬 도착 시간이 평소보다 유독 더디게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벤치에 앉은 몇 안 되는 사람들도 다들 지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승강장 저편 스피커에서는 안전선 뒤로 물러나달라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지쳐 쓰러지듯 하루를 마감하면서 정작 제 삶의 위안이 되는 건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답은 하나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열차가 도착하고 문이 열렸어요. 저는 힘없는 걸음으로 3번째 칸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늘 앉던 자리에 앉으며 고개를 들었는데 맞은편에 그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 순간 오늘 하루 쌓였던 피로와 서러움이 거짓말처럼 조금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여자는 평소와 다름없이 무릎 위에 송화방을 올려두고 조용히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숨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전 힘든 하루 끝에도 그랬듯이
이 얼굴 하나가 오늘 하루의 모든 나쁜 기억을 잠시 잊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도 한참 동안 멍하니 그 얼굴을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 종일 억눌러왔던 긴장이 서서히 풀리면서 동시에 다른 종류의 긴장감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유독 오래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평소라면 몇 초 만에 시선을 돌렸을 텐데 그날은 그러지 못했어요. 여자도 그런 제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친 채로 몇 초가 흘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울컥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오늘처럼 힘든 날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스쳐 지나가기만 하는 이 관계가 갑자기 견딜 수 없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이렇게 힘들었던 건 어쩌면 오늘 마음을 정하라는 신호일지도 모른다고요. 우습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 순간 저는 정말로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수없이 되뇌었던 다짐들, 결국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재훈이가 했던 말도, 수진 씨가 해줬던 조언도 함께 스쳐 지나갔어요. 겨울밤 여자가 몸을 웅크리며 팔을 문지르던 모습, 봄비 내리던 밤 함께 젖은 옷으로 마주 앉아있던 순간, 그리고 벚꽃이 흩날리던 밤 여자가 살짝 웃어주던 그 표정까지 지난 몇 달의 장면들이 순식간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도 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오늘 아침 봤던 재훈이의 청첩장 사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들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저만 두어 달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자각이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어요. 더는 미루지 않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밤 이 열차 안에서 저는 반드시 저 여자한테 말을 걸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낮 동안의 피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대신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그 자리를 채웠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나오는 게 느껴졌고 목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둔 가방끈을 몇 번이나 고쳐 쥐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저는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또 얼마나 오랫동안 이 애매한 거리를 견뎌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열차 안을 둘러보니 그날따라 승객이 유독 적었습니다. 세 번째 칸에는 저와 여자, 그리고 저 안쪽 좌석에 앉은 노인 한 분뿐이었어요. 백발에 등산 모자를 눌러 쓴 할아버지였는데 낡은 배낭을 무릎에 올린 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등산이라도 다녀오시는 길인지 옷차림도 등산복 차림이었고 지팡이 하나가 배낭 옆에 기대어 세워져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 말고는 정말로 저와 여자 단둘뿐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사실이 저한테는 조금이나마 용기를 북돋아줬습니다. 지켜보는 눈이 적을수록 덜 부끄러울 것 같았거든요. 저는 속으로 몇 번이고 첫마디를 되뇌었습니다. 실례지만 매일 이 시간에 뵙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시작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수십 번은 더 연습했던 말이었는데 정작 실전을 앞두니 그마저도 입안에서 맴돌기만 했어요. 순간 오늘은 그냥 다음으로 미룰까 하는 생각도 스쳤습니다. 이렇게 지친 몰골로 첫인상을 망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하지만 곧바로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지친 얼굴이든 뭐든 오늘 아니면 영영 못할 것 같다는 예감이 더 강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기를, 이 순간이 어색하게 끝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살짝 후들거리는 게 스스로도 느껴졌어요. 두 정거장쯤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여자가 앉은 쪽으로 한 걸음 다가섰어요. 열차 바퀴가 절로 위를 구르는 소리, 그리고 제 심장 뛰는 소리가 뒤섞여 귓가에 울렸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여자는 제가 다가오는 걸 알아챘는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궁금함이 반반씩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안내 방송이 다음 역을 알렸습니다.
이제 한 정거장 남짓이었어요. 저 안쪽에 앉은 할아버지는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열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21번 크게 들이쉬었어요. 여기서 물러서면 다시는 이런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저는 여자 앞에 거의 다다랐어요. 이제 정말 몇 초만 있으면 두어 달 가까이 이어온 이 침묵을 깨게 될 참이었습니다. 그 눈빛과 마주한 순간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열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은은하게 반짝였고 열차가 철로를 지나는 규칙적인 진동만이 그 정적을 채우고 있었어요. 저는 여자 앞에 선 채로 몇 초쯤 더 숨을 골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과 혹시라도 거절당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오늘 하루 겪었던 모든 일들이 그리고 지난 몇 달간의 그 모든 눈맞춤이 저를 여기까지 떠밀었습니다. 저는 여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매일 이 시간에 뵙는 것 같아서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심하게 떨렸습니다. 지난 몇 달간 수백 번은 더 연습했던 문장인데 정작 실전에서는 반쯤 갈라져 나왔어요. 열차 소음 때문에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렸을까봐 저는 조금 더 몸을 숙이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저랑 잠깐 얘기라도. 여자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입술이 살짝 벌어지는 게 보였어요. 뭔가 말을 하려는 것처럼 아니면 놀란 것처럼.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무릎도 후들거렸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드디어 두어 달 가까이 이어온 이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상상했던 모든 장면들, 벚꽃놀이도 한강 데이트도 이제 곧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벅찬 기대가 잠깐이지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젊은이. 저 안쪽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지만 지금 말을 거는데 정신이 팔려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어요. 뭔가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다시 한번, 이번엔 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젊은이, 지금 허공에 대고 누구랑 얘기해? 저는 처음엔 그 말이 저를 향한 건지도 몰랐습니다. 열차 안이 워낙 조용해서 목소리가 크게 울렸는데도 그 문장의 의미가 곧바로 와닿지 않았어요. 몇 초쯤 지나서야 저는 그 말이 정확히 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말이 귀에 박히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싹 식는 걸 느꼈습니다.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저는 반사적으로 할아버지 쪽을 돌아봤어요.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던 시선을 거두고 정확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장난기나 농담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걱정스러운 듯한 진지한 얼굴이었어요. 순간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잘못 들었나? 할아버지가 농담을 하시나? 아니면 뭔가 다른 오해가 있나? 저는 헛웃음이 나오려는 걸 참으며 다시 여자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 웃어넘기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하려던 말을 마저 이어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자가 앉아있던 자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회색 재킷도 검은 치마도 무릎 위에 놓여있던 작은 손가방도 그 어느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니 정말 몇 초 전까지도 분명히 그 자리에 앉아서 저를 올려다보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저 빈 좌석 하나만 덩그러니 남아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몇 초를 서 있었습니다. 눈을 몇 번이고 깜빡이며 다시 확인했어요. 혹시 제가 다른 자리를 착각한 건 아닌가 싶어서 옆 좌석도 그 옆 좌석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그 칸에는 저와 할아버지 말고는 정말로 아무도 없었어요. 방금까지 제 눈앞에 또렷하게 있던 사람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전혀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기 방금,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콱 막혀서 다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표정을 보더니 딱하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꺼봐요. 아까부터 계속 그 자리 보면서 혼자 중얼거리길래 걱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아무도 없었어. 아니요, 방금까지 분명히 여자분이 회색 재킷 입고 검은 치마에. 제 목소리가 갈수록 떨리며 작아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안쓰럽다는 표정으로 저를 한번 보고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마치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 순간 열차가 덜컹거리며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역에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어요. 평소라면 그저 무심하게 흘려들었을 그 방송이 그날따라 유독 크고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빈자리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빈 좌석은 그저 평범한 좌석으로 보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누군가 앉아 있었다는 걸 알아챌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늘 보던 그대로의 딱딱하고 매끈한 좌석 하나가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오히려 더 소름 끼쳤어요. 방금까지 분명히 사람이 있었는데 마치 처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너무나도 태연한 모습이었으니까요. 저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어요.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고 심장은 아까와는 전혀 다른 이유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붙잡으려는데 손이 덜덜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어요. 열차 문이 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배낭을 챙기더니 저를 한 번 더 힐끗 보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쯧, 요즘 젊은 사람들 너무 피곤하게 사네. 할아버지는 지팡이를 짚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서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붙잡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할아버지한테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방금 정말로 아무것도 못 보셨냐고, 처음부터 정말 아무도 없었냐고.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이 스르르 닫히고 열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칸 안에는 이제 저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다시 어두운 터널로 바뀌었고 형광등 불빛만 그 텅 빈 칸을 밝히고 있었어요. 맞은편 빈자리를 바라보는데 그 자리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몇 달 동안 매일 밤 눈에 익었던 그 자리가 지금은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어색했어요. 문득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멍하니 서 있는 제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반사된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방금 있었던 일이 꿈이었나 싶다가도 손끝에 남은 떨림과 등을 적신 식은땀은 분명히 현실이었어요. 다음 역, 제가 내려야 할 역이라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빈자리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로 문이 열리자마자 거의 도망치듯 열차에서 내렸어요. 플랫폼에 발을 딛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저는 간신히 몸을 가누고 기둥에 손을 짚었어요. 문이 닫히고 열차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바로 앞에서 그 칸이 서서히 미끄러지듯 멀어졌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빈자리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려 했지만 속도가 빠르게 붙으면서 창 안쪽 풍경이 순식간에 흐릿해졌습니다. 열차는 곧 터널 속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졌고 플랫폼에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플랫폼에는 저 말고 몇 사람뿐이었는데 다들 무심하게 제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아무도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방금 그 열차 안에서 벌어진 일을 저 말고는 아무도 모를 테니까요. 손을 들어 얼굴을 만져보니 식은땀으로 축축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몇 번이고 방금 있었던 일을 되짚어봤습니다. 할아버지의 그 말, 젊은이,
지금 허공에 대고 누구랑 얘기해? 그 한마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돌리자마자 마주했던 그 텅 빈 좌석까지. 너무 지쳐서 헛것을 본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제가 몇 달 동안 마음을 줬던 그 사람이 애초에 그 자리에 없었던 걸까요? 어느 쪽이든 믿기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한참을 그렇게 멍하니 있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 저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딱히 뭔가가 쫓아온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자꾸만 뒤가 신경 쓰였어요. 평소라면 10분이면 충분한 그 길이 그날따라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제 그림자만 길게 늘어졌다가 짧아지기를 반복하는 걸 보면서 저는 계속 그 순간을 곱씹었어요. 봄밤인데도 등줄기가 서늘했고 집에 도착할 때까지 손끝에 떨림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 동안 씻지도 못하고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겉옷도 벗지 못한 채 그저 소파에 걸터 앉아 방금 있었던 일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지쳐서 순간적으로 헛것을 본 게 아닐까 싶었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두어 달 동안 쌓아온 그 모든 순간들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눈이 마주쳤던 순간들, 옅게 웃어주던 표정, 비 오던 밤 함께 젖어있던 그 공기까지 전부 다 제가 만들어낸 상상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선명했어요. 시계를 보니 이미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지만 잠은 전혀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같은 장면만 되풀이해서 떠올렸어요. 할아버지의 그 말, 그리고 눈을 돌리자마자 마주했던 텅 빈 좌석. 몇 번을 되짚어봐도 그 순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있었고 분명히 사라졌어요. 새벽 3시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재훈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시간에 웬 전화냐며 잠긴 목소리로 받은 재훈이한테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두서없이 털어놨어요. 지하철에서 몇 달째 마음에 두던 여자가 있었다는 것부터 오늘 드디어 고백하려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 벌어진 일까지 전부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재훈이는 한참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너 요즘 진짜 너무 무리한 거 아니냐? 병원이라도 한번 가봐. 저도 그 말이 가장 상식적인 결론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정리하기엔 그 몇 달간의 기억이 너무 또렷했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수진 씨가 지나가는 말로 제게 물었습니다. 저번에 마음에 두고 있다던 사람 어떻게 됐어요? 잘 돼가요? 저는 순간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잘 안 됐어요. 인연이 아니었나 봐요. 수진 씨는 아쉬워하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연이 아니었다는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다음날 저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퇴근했습니다. 도저히 그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있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막차 대신 저녁 8시쯤 지하철을 탔습니다. 세 번째 칸, 늘 앉던 그 자리 맞은편을 바라보면서 저는 온몸이 긴장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다른 승객이 앉아 있었어요. 회사원으로 보이는 중년 남자였는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저한테는 안도감을 줬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며칠 동안 계속 이른 시간에 퇴근했습니다. 팀장한테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댔고 다행히 별다른 추궁 없이 넘어갔어요. 막차를 피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별개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을 줬던 존재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이 무섭다기보다는 허전하게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었으니까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무심코 맞은편 좌석을 볼 때마다 저는 습관처럼 그 자리를 확인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저는 결국 다시 막차를 타보기로 했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이대로 평생 막차를 피하며 살 수는 없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퇴근 준비를 하는 내내 심장이 두근거렸고 역으로 걸어가는 길에는 몇 번이나 발걸음을 멈추고 되돌아갈까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걸었어요. 세 번째 칸에 올라타서 저는 조심스럽게 늘 앉던 자리 맞은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저는 그 빈자리를 앞에 두고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늘 앉던 제 자리에 앉았습니다. 열차가 흔들릴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자꾸만 그쪽을 돌아봤어요. 하지만 그날은 끝까지 아무도 그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여자를 다시는 보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칸, 같은 자리를 몇 번이고 확인했지만 그 사람은 2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요. 가끔 저는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너무 지쳐서 헛것을 본 걸까요? 매일 반복되는 야근과 외로움이 만들어낸 상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제가 그렇게 마음을 줬던 그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지금도 저는 그 답을 알지 못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 여자가 매번 같은 옷을 입고 있었던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무언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 가볼까 하는 생각도 여러 번 했어요. 하지만 정작 진료실 문 앞까지 갔다가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발길을 돌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매일 보던 여자가 사실은 없었던 것 같다고 말하면 의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뻔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그날의 일을 누구한테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채 혼자서 사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지금도 저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여전히 야근이 잦아요. 다만 이제는 막차를 탈 때 예전과는 조금 다른 마음이 듭니다. 한동안은 그 세 번째 칸을 아예 피해 다른 칸에 올라타기도 했어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야 저는 다시 그 칸에 그 자리 근처에 앉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퇴근길 인파 속에서 저 멀리 회색 재킷에 검은 치마를 입은 여자의 뒷모습이 눈에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서 저는 그 뒷모습을 따라 몇 걸음을 급하게 걸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저 비슷한 옷차림을 한 평범한 회사원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헛웃음을 지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인지 실망인지 모를 감정을 느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사람이었든 아니었든 그 몇 달간의 시간이 저한테는 분명한 위안이었다는 사실이요. 매일 밤 지친 몸을 이끌고 막체 오를 때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그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 하루의 피로가 조금은 가셨습니다. 그게 착각이었든 진짜였든 그 시간 동안 저는 분명히 위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큼은 지금 돌이켜봐도 후회되지 않아요. 만약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 해도 저는 아마 또 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를 바라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도 저는 가끔 막차를 탈 때마다 그 세 번째 칸 그 자리를 습관처럼 쳐다봅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도 아무도 앉아 있지 않아도 그저 그 자리를 한번 보고 지나갑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과 이제는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늘 함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사람은 정말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없었던 존재였을까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시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미스터리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꼭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검은 서재의 금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검은 서재의 금서를 함께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